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감동이 있는 사연 들고 출발하겠습니다. 오기야, 금이야,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이 캄보디아에 취업한다고 하면서 사기범죄 집단에 잡혀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의 감동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얻었을 때 놓지 못하게 되는 법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런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죠. 병원을 다녀도 소용없었고요. 기도원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빌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포기하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아내의 배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45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고요. 50이 넘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생명이었으니까요.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 어떤 고생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가방까지 들고 교실 문 앞까지 함께 들어갔죠. 선생님이 아버님, 아이 혼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어린데 혼자 두면 불안해할까봐 그래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매려고 하면 어머니가 먼저 낚아채듯 들어줬고요. 숙제를 하다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면 아버지가 옆에 앉아 답을 알려줬어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너 혼자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잖아.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아버지는 재빨리 달려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놀면 다칠 수도 있어. 집에 가서 안전하게 놀자. 아이는 그렇게 자랐어요. 넘어져 본 적도, 다쳐 본 적도, 혼자 해결해 본 적도 없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찾아갔고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변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죠. 1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인데 조금 더 챙겨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20살이 넘었고요.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알아봐주면 거긴 별로예요 하고 고개를 저었고요. 어머니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하면 나중에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들은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이러다 나이만 먹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면 아들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좋은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지금껏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갑자기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부부는 이미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허리는 굽었고 다리는 불편해졌죠. 그래도 여전히 아들을 챙겼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용돈을 쥐어줬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우리가 챙겨줘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일어서는 법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 아이를 너무 꽁꽁 싸매놓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는 이미 다 자랐고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기르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결혼이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 말이에요. 아들은 31의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이었고요.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이 사람이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결혼식 날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야.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죠. 신혼집은 아버지가 마련해 줬습니다. 전세금 전액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고요. 가구며 가전제품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게임을 켰어요. 오후엔 PC방에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구직 활동은 좀 해봤어요? 응, 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 그래도 일단 지원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신혼인데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게임을 하고 있었죠. 설거지는 그대로였고 빨래는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낮에 집에 있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두지. 아, 깜빡했어. 게임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한숨을 삼키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래를 돌렸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죠. 이 사람이 아빠가 되는 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병원비를 대주셨어요. 아기용품도 사주셨고요. 우리 손주 태어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는 감사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 세상에 나왔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며느리는 남편이 이제라도 달라지길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으니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신생아를 돌보는 건 전적으로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며느리가 일어났고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는 것도 다 며느리 혼자였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너무 힘들어요. 나 잠이 안 깨더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죠. 며느리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겼고요. 아침엔 아기를 준비시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엔 다시 데려와서 저녁을 먹이고 재우는 게 며느리의 일과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장바구니를 들고 가방을 메고 들어온 며느리는 지쳐 보였죠. 거실에선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집중한 채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여보, 응? 오늘 아기 데려오는 거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왜 안 왔어요? 아, 깜빡했어. 게임 중이었거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만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지도 몰랐죠. 당신 이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이러려고 아빠가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게임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왜 그래? 나한테 왜 화내?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돌보고. 나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면 물어보든가, 찾아보든가, 뭐라도 해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기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곤 다시 게임 화면을 켰죠. 며느리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말 이렇게는.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편하게 자고 있었고요. 아기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고요.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은 무너질 거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 좀 알아봐요. 뭐라도 해야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봐요.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좀 그만해.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대화는 줄어들었고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고요. 남편은 점점 더 회피했어요.
그렇게 균열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희망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쉬운 해결책이에요. 노력 없이, 고통 없이, 그저 한 번의 선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제안 말이죠. 그날도 아들은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또 한바탕 다툰 뒤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아들은 짜증스럽게 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어요.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적고 조건은 까다롭고 경력은 요구하고요. 이런 걸 누가 하냐?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광고 하나가 떴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였죠. 캄보디아 현지 채용,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무료, 경력 무관, 즉시 출국 가능. 아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고요? 숙식까지 제공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혹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공고보다 조건이 좋았거든요. 아들은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채팅 상담 버튼이 보였고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안녕하세요. 채용 문의드립니다. 몇 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방은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죠. 저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 고객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한국어만 하시면 돼요. 월급은 기본 500만 원이고 실적에 따라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조건이 너무 좋은데 진짜 맞는 건가요? 하하, 많이 놀라시죠? 근데 진짜예요. 지금 한국 분들 많이 오셨고 다들 만족하면서 일하고 계세요. 사진 보내드릴까요? 곧이어 사무실 사진들이 전송됐어요. 깔끔한 책상들, 컴퓨터들,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지금 바로 지원하시면 이번 주 안에 출국 가능해요. 아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찾던 거야. 집에서는 매일 잔소리를 듣고 며느리는 차갑게 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갑자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채팅창에 물었습니다.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여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비행기 표도 저희가 끊어드리고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죠. 이 정도면 제대로 된 회사 아니야? 아들은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나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진짜요? 어디요? 캄보디아. 거기서 고객 상담하는 일인데 월급이 500만 원이래. 500만 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준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응. 나도 처음엔 안 믿겼는데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가 있대. 숙식도 제공하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남편이 드디어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게요. 그래도 해외는 좀 불안한데요. 제대로 된 회사 맞아요? 그럼 사진도 봤는데 사무실 되게 괜찮더라.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확실한 거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요. 알았어. 아들은 바로 다음 날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죠.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일자리를 찾았어요. 캄보디아에서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거기가 어디야? 동남아시아요. 거기서 한국인 상담하는 일한대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준다는데?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왜 그렇게 많이 줘?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대로 된 회사예요. 한국 사람들 많이 가 있대요. 그래도 해외는 위험하잖아.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사기도 많다던데.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는 안 돼요. 뭐라도 해야죠. 집에서만 있으면 며느리랑 매일 싸우고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요.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절박함도 보였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 맞냐? 네, 확실해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가기 전에 좀 더 알아보는 게. 엄마,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안 가면 자리 없어져요. 아들은 재촉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이 얘기로 시끄러웠어요. 아버지는 반대했고, 어머니는 걱정했고, 며느리는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아들의 고집이 이겼습니다. 여권 만들어야 돼요. 도와주실 수 있죠? 아버지는 묵묵히 지갑을 꺼냈어요. 여권 발급 비용을 꺼내며 아들에게 건넸죠. 조심해라.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고. 네, 아버지. 일주일 후 여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채팅으로 여권 사진을 보냈고 곧바로 비행기 표가 예약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출국일은 3일 후예요. 공항에서 픽업 나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순조로웠고요.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짐을 싸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올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거기 가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알았지? 네. 아들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죠.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됐고요. 아들은 사흘 후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떠난 여행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악몽에서 깨어나는 건 때로는 불가능하죠. 비행기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착륙했어요. 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나라였고요.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게 신기하기보다는 약간 불안했어요. 괜찮을 거야. 픽업 나온다고 했으니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는데
출구 쪽에 팻말을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김민수, 아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이었어요. 저기요, 저예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 씨 맞죠? 어서 오세요. 차 이쪽에 있어요. 한국말이 유창했어요. 중국계 같았지만 한국어를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회사 멀어요? 아니요, 1시간 정도 걸려요. 편하게 가시면 돼요. 남자의 뒤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고요. 뒷좌석에는 이미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에요? 네, 같이 가시면 돼요. 아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좁았고 창문은 선팅이 짙어서 밖이 잘 안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이동이었어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길은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저기, 회사가 이쪽에 있어요?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목소리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한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았던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더니 아들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남자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꺼냈죠. 이거 주세요. 그거 제 거예요. 아들이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차갑게 밀쳐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협박하는 투였죠.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앞자리에서 또 다른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 조용히 하면 다치지 않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곳에 온 거구나.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옆 남자가 재빨리 낚아챘죠. 이것도 없어. 안 돼요. 돌려줘요. 입 닥쳐.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점점 더 외진 곳으로요. 한참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내려. 남자들이 아들을 끌어내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눈 가려. 네. 왜요? 말 안 들으면 맞아. 남자 하나가 천을 꺼내 아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고요. 걸어. 아들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팔을 붙잡은 남자의 힘에 이끌려 어딘가로 향했죠. 발밑이 울퉁불퉁했습니다. 비포장 도로 같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아들은 떠밀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눈가리개가 풀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광경에 아들은 숨이 멎었어요. 컴컴한 건물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상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20명도 넘어 보였어요. 아니, 더 많았습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죽어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고 얼굴엔 멍자국과 상처가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덩치가 큰 중국인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무슨 소리예요? 전 고객 상담하러. 고객 상담? 남자가 비웃었어요. 그래, 고객 상담 맞아.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 뜯어내는 거. 그게 내 일이야. 뭐라고요? 보이스피싱? 들어봤지?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돌아갈래요. 돌아가? 남자가 다가와 아들의 멱살을 잡았어요. 여기 와서 돌아간 사람 없어. 너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그리고는 아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규칙은 간단해. 하루의 목표액을 채워. 못 채우면 밥 없어. 계속 못 채우면 맞아. 이해했어? 아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해. 남자가 발로 아들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이해했냐고. 네, 이해했어요. 좋아. 내일부터 일 시작해. 오늘은 그냥 자. 남자는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얘 방 배정해줘. 아들은 끌려가듯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쇠창살이 달린 방이었어요. 침대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화장실은 구석에 변기 하나뿐이었죠.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밤 아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어요.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생각났고 아이가 생각났고 부모님이 생각났죠. 아버지, 어떡하죠? 하지만 아무도 아들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만이 그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인간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압박과 공포,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요. 사람은 자신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일도 하게 되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강제로 깨워졌어요. 일어나. 교육 시작한다.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끌려 나왔습니다. 큰 방으로 데려가졌고요. 거기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앞쪽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제 아들을 때렸던 그 중국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 배울 거야. 잘 들어. 남자는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검찰 사칭형, 친인척 투자 유도형, 보이스피싱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검찰이나 경찰, 은행원인 척하는 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주고 돈 빼내는 거지. 아들은 듣고만 있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두 번째는 내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고 꼬드겨서 돈 보내게 만드는 거지. 저 그런 거 못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못한다고? 그리고는 다가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못한다는 말하지 마.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아들은 쓰러졌고 입에서 피가 흘렀어요. 일어나. 계속한다. 교육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대본을 외워야 했어요. 검찰청 직원인 척,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말하는 법을 배웠죠. 당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이런 말들을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목소리에 힘 줘. 진짜 공무원처럼 말해야 해. 더 무섭게. 상대가 겁먹어야 돈 보내. 계속되는 지적과 압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밥은 나오지 않았어요. 연습 제대로 안 하면 밥 없어. 아들은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오후엔 실전 연습이 시작됐어요. 이제 진짜 전화해봐. 앞에 전화기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리스트가 주어졌죠. 시작해. 아들은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죠. 빨리 안 해.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고요.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기.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어요. 왜 제대로 안 해? 그리고는 아들의 머리를 쳤습니다. 다시 해.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전화를 걸고 실패하고 맞고요. 저녁이 됐지만 여전히 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 없어. 내일 잘하면 줄게. 그날 밤 아들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고팠고 온몸이 아팠고 마음이 무너졌죠. 이러다 죽는 거 아냐?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교육이 이어졌고 실습이 이어졌어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았고 때렸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지쳤어요. 오늘은 친인척한테 전화해봐. 남자가 아들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 투자 얘기하고 돈 보내라고 해. 안 돼요. 제 가족이랑 친구들인데. 그래서 더 좋지. 너 목소리 아니까 믿을 거 아냐. 제발이요. 이건 진짜 못해요. 못한다고? 남자가 아들을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해. 안 하면 여기서 죽어. 아들은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죠. 결국 아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삼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삼촌의 목소리였어요. 삼촌. 저예요, 민수요. 민수야? 잘 지내냐? 캄보디아는 어때? 삼촌. 저기, 부탁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투자 좀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삼촌도 같이 하실래요? 투자? 무슨 투자? 아들은 준비된 대본을 읽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그게 암호화폐 투자인데. 민수야,
삼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설마 사기치려는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삼촌. 너 평소에도 믿음이 없더니 이제 완전히 나간 거냐?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해? 삼촌, 제발, 끊는다. 다신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전화기를 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왜 돈 못 받아왔어? 죄송해요. 안 믿더라고요. 쓸모없는 놈. 그날도 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들의 행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의심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너 무슨 사기 치려고 그러냐?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최소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에겐 지옥이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 계속 굶었고 맞았어요. 온몸엔 멍이 들었고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갔죠.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누가 좀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변해갔습니다. 눈빛이 흐려졌고 표정이 사라졌어요. 기계처럼 전화를 걸고 거절당하고 맞고요. 그렇게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요. 아들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기다림이 희망에서 불안으로, 불안에서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죠. 한국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들이 캄보디아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연락이 왔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회사 괜찮은 것 같아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족들은 안심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민수한테 연락되세요? 아니, 나도 전화했는데 안 받더구나. 이상한데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속으론 불안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바쁜가 보지 뭐. 일 배우느라 정신없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며느리는 밤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을 걸었지만 모두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죠.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아기를 안고 흐느끼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고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웃지도 않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괜찮겠죠? 그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실종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은 기록을 남겨줬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해외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며느리는 대사관에도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죠.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제발. 며느리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닥달을 한 거예요. 돈 못 벌어온다고, 일 안 한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외국까지 간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돌아와. 제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캄보디아서 한국인 숨진 채 발견.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의혹. 며느리가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화면에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강제로 납치돼 일하던 중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어요. 현지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이 같은 방식으로 납치돼 강제로 범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왜 그래? 저기요. TV 좀 보세요. 아버지도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뉴스를 검색했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수십 명 강제 노역, 고수익 미끼로 한국 청년들 납치, 폭행 감금 일삼아, 지옥 같았다. 탈출 성공한 피해자 증언. 며느리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민수가 간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요. 안 돼. 안 돼. 며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내 아들이 저기 있다는 건가? 내 아들이 저런 곳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뉴스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들 그래요? 아버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니도 TV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우리 아들이.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TV는 계속 켜져 있었고 뉴스는 반복해서 이 사건을 보도했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증언이었어요. 매일 맞았어요. 목표 못 채우면 밥도 안 줬고요. 도망가려다 걸린 사람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내가 여권을 내줬어. 내가 보냈어.
내가 자책이 밀려왔어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너무 과보호했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려주지 못했어. 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70평생을 살며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며느리도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죠. 집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작전. 범죄 조직 소탕나서. 아버지는 TV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봤어요. 대한민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급습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60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가 구출됐으며 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안에 있을까? 하지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외교부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신원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 가족분이십니까? 네, 네, 맞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 씨 구출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김민수 씨는 범죄 조직에 의해 강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귀국 즉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아 돌아온다는 안도감과 범죄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구원에도 값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값이 자유이고 때로는 명예이며 때로는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죠. 한국 정부의 작전은 신속했어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 조직의 소굴을 급습했고요. 총성이 울렸고 비명이 터져나왔죠. 아들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건물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고함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난입했고 조직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움직이지 마. 총을 든 경찰들이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아들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 나와요. 구조하러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어. 60여 명의 한국인이 구출됐어요. 모두 비쩍 말랐고 상처투성이었으며 눈빛이 죽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공항으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였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범죄에 가담한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즉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구조됐다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죠. 나 범죄자가 되는 거야? 몇 시간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고요. 60여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공항엔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죠. 피해자분들, 한 말씀 해주세요. 강제로 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갈 뿐이었죠. 아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터진 입술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죠. 조사실은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책상을 사이에 두고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 김민수. 캄보디아에 언제 갔습니까? 석 달 전쯤이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이스피싱이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강제로 한 겁니까? 강제로요. 안 하면 맞았어요. 밥도 안 줬고요. 형사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몇 명에게 전화했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성공한 건 몇 건입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속았어요.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들 제 말을 안 믿었어요. 형사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하지만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똑같은 대답을 해야 했죠.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김민수 씨,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딱딱한 침대, 회색빛 벽이었어요. 아들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나 정말 범죄자가 됐구나.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 귀국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며 구속 상태입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접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조사가 이어질 겁니다. 며느리는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아버님, 민수가 돌아왔대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냐? 네. 근데 구속됐대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구속됐다고? 네. 보이스피싱 혐의로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범죄자가 됐구나. 며느리도 울었어요. 그래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구치소로 향했어요. 접견실은 냉랭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몸은 뼈만 남았으며 눈빛은 죽어 있었죠.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